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5시간 가까이를 달려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했습니다. 베트남 현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내일 저녁 만찬을 기점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핵 담판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개성공단 재개 여부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무엇보다 공단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대그룹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쯤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평양역을 출발해 65시간 가까이 중국 대륙을 종단한 뒤 오늘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전용차를 타고 하노이에 입성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주민과 관광객들은 김 위원장 차량에 주변 인도를 가득 메우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성조기와 인공기를 흔드는 등 현장엔 기대와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을 시작으로 1박 2일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어 북미 양측은 28일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이 담긴 하노이 선언을 채택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치민 주석의 묘 등 하노이 시내를 둘러보거나 응우엔 푸종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이 나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오전 베트남에 입성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은 내일 저녁 만찬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친교 만찬 성격이지만 핵담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처음 만나 손을 맞잡은 모습은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송출됐습니다. 이들은 내일이면 두 번째로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만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신교 만찬을 갖는 겁니다. 첫 장면은 역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으며 다시 만나서 반갑다란 인사를 건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만찬을 겸한 만남이지만 핵담판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통해 앞으로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미래 핵도구와 운반체 관련 시설들인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설 폐기와 관련된 미국의 사찰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종전선언과 함께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년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입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올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북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전 실무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비핵화 수준과 제재 완화 수준을 놓고 실무선에서 조율을 마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두 정상의 통큰 합의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던 우리 기업들이 끙끙 앓아온 지 벌써 만 3년이 넘었습니다. 때문에 내일 하노이에서 있을 북미 정상회담 결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이 재개될지가 경제계 최대 화두입니다.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면서도 개성공단의 선결 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장이었던 개성공단. 이곳에 입주하거나 투자한 우리 중소기업은 200여 개에 달합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20개가량의 입주기업들은 현재 사업을 정리하지도 재개하지도 못한 지 3년이 넘은 상황.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ICBM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핵 동결 상태에서 되어지고 경제 제재도 일부만 해제되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로 간다라고 보면은 개성공단은 금강산에 밀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죠. 또 진척도에 따라서 개성공단의 그런 어떤 재개를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함께 그런 어떤 박탈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해 4월 중기중앙회와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가 재입주 의향을 밝히는 등 이들의 절실함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회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 반복되는 문제를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11년 정도 이렇게 조업을 했었지만은 그때마다 정권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참 우리가 무늬만 그야말로 개성공단에 진출했었던 기업이었지 그야말로 반쪽짜리 공단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간다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제 다 해결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이것이 활로이고. 또 신 회장은 정권의 부침에 따라 공단이 폐쇄되지 않도록 국회 비준을 받고 경협보험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 제3 개성공단의 비전에 대해서는 양보다는 질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고 이걸 반면 교사로 해서 더 이렇게 퀄리티가 있는 그런 공단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북한도 그리고 우리도 그야말로 윈윈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지 과거의 어떤 그렇게 바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2, 제3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진다면 발전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대그룹 관련 기업들이 주요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989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기업인 최초 북측 방문을 시작으로 98년 소 500마리와 판문점을 통과한 소떼 방북으로 남북 경협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현대아산. 남북 경협의 역사는 곧 현대그룹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될지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배국한 현대아산 사장은 최근 금강산에서 열린 현대아산 창사 20주년 행사에 참석 후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미 정상회담에 달려있다는 기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북미회담 성사가 돼서 현대그룹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남북 경협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장은 현대아산과 현대아산의 지분 70%를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남북 경협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지구 토지 이용권과 금강산 관광지구 관광사업권 및 개발사업권, 개성공업지구 토지 이용권 등 7개 핵심 남북경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그룹은 금강산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연간 2,5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협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남북 경협 재개에 대비해온 만큼 경협 재개는 현대그룹의 제도약 전개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2달 안에 보험 표준 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관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들은 당장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이하라 기자입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국내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 자산은 67조 5천억 원. 10년 전과 비교해 땅값이 약 44조 원 늘었습니다. 토지 자산은 현대차그룹이 2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이 16조 2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 삼성동 애탄국전력 부지를 품에 안으면서 국내 최대 땅 부자 그룹으로 등극했습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43.6조 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부동산 자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집중, 속된 말로 좀 몰빵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토지 자산과 별개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투자 부동산 규모도 12조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이 5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롯데와 LG가 차지했습니다. 국내 상위 10개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여의도 650개 규모. 지난 10년간 서울 면적의 2배에 이르는 땅이 더 늘었습니다. 경실련은 기업이 주력 사업에 힘쓰기보단 부동산 자산을 통해 쉽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조 이상 공시 대상 기업들은 토지 소유 위치, 토지 소유 면적, 토지 취득 가액, 장부가액, 그다음에 공시지가 이 정도는 공개를 의무화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기업의 과도한 토지 자산 보유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정부의 규정이나 또 법안에서 다 드러내버렸어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법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땅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 상용화될 5G가 단연 주인공입니다. 뜬구름 잡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5G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조종석에서 방향키를 조정하자 부산 해운대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선이 움직입니다. 호텔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룸서비스를 배달하고 공장에선 로봇이 실시간으로 제품 검수를 해냅니다. 야구 시청을 할 때는 1루, 2루 등 보고 싶은 장면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모두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네트워크로 가능해진 모습입니다. 5G ultra fast speed and low latency can change whole industries, innovate existing business model. 5G also save lives and can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problems. 5G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5G 스마트폰을 선보였고 중국의 샤오미는 국내 업체들의 반값에 5G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5G 장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From chipsets to network equipment to personal devices, we are unique in our ability to deliver everything your business needs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power of 5G.
다음 달이면 현실로 다가올 5G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기로 해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이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른 은행 계좌를 볼 수 없는 기존 은행의 비용자는 급격히 감소할 텐데요. 선제적으로 금융 플랫폼 사업을 진행해온 간편송금 토스와 데이터 기반 자금 관리 서비스 뱅크샐러드는 벌써부터 금융권의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올해 안에 공동 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은행권의 결제망 독점이 허물어집니다. 결제와 자산 관리, 상품 추천에서 판매까지 가능한 종합 금융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지금까지 지급 결제를 하려면 은행이라는 결제망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는데 모바일에 깔려진 지급 결제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도 지급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상품이나 송금에 필요한 계좌 등은 은행이 제공하지만 이체나 송금 등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은 금융 플랫폼 한 곳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앞두고 이미 금융 플랫폼에 근접한 핀테크 업체들은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은행인 위비뱅크를 플랫폼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자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샐러드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은행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이 위비뱅크를 금융생활의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하도록 전 금융회사의 자산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편송금 토스는 기존 금융사에게 협력 대상이자 배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최근 하나생명과 미니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 제휴를 맺었고 신한금융과 제3인터넷은행 설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죠.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2달 안에 보험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관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들은 당장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 판결에 맞춰 금감원이 60세로 돼 있는 보험표준약관을 65세로 개정해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빠르면 2달 안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약관 개정 전인 지금이라도 보험금 지급액을 65세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약관 변경 전이라도 보험사는 현재의 약관 기준만 가지고 합의를 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넘어갈 것을 고려하면 변경될 노동가등연한인 65세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개발연구원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올리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험금 산정은 하루 임금과 월 노동일수, 그리고 노동 개월수를 곱해 책정되는데 노동연한이 5년 상향되면 노동 개월수가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은 1.2% 인상돼 한 사람당 연간 6천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최근 2달여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는 3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9.5로 한 달 전보다 2.0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주는 이 지표는 작년 12월 1.2포인트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 0.6포인트 오른 뒤 이번 달에도 개선됐습니다. 단 소비 심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심리 지수가 100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수출 등의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과 주가 상승 영향으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전국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69만 원, 영업이익률은 15.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체 9,546개를 대상으로 시험 조사한 것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 업체는 14.3%, 감소한 업체는 72.1%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원인으로 매출 상승을 꼽은 업체는 92.7%로 가장 많았고, 매출이 감소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업체는 원재료비와 전기료 등 비용 증가를 주로 지적했습니다. 또 부채가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44.4%로 평균 부채는 1억 2,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시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태에 대한 통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 경기지역본부 강당에서 2019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 설명회에선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의 연간 공급 물량과 공급 시기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추첨 또는 입찰을 통해 일반에게 매각하는 필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등 사업 다각화 방식으로 공급하는 필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공급 설명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LH 판매보상기획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LH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정보 수집과 택지 확보를 위해 이번 공급 설명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작년 설명회에는 약 1,0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날은 풀리고 있지만 연일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동쪽 지역은 오늘보다는 농도가 옅어지겠는데요.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역으로는 나쁨 단계, 동쪽 지역으로는 오전까지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보통 단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출근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2도, 광주와 속초는 4도, 부산은 8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3도, 광주와 부산은 14도까지 오르며 점점 봄 날씨에 다가서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수원과 춘천은 12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4도, 울릉도는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와 전주, 부산은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최고 2m, 동해는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도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